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 오랜만이네. 제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답사를 갔었는데요. 제가 학부 때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정화에 딱 이렇게 눈이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뭔데? 바로 이거였는데요. 어, 좀 유치해 보이지만 전 너무너무 흥미가 생겨가지고 한번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봅자. 정화의 보선. 이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명나라의 정화의 보선이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이거 어디서 발견했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거의 뮤지엄 샵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예, 예, 정화의 보선을, 예. 특별히 정화의 보선에 대한 뭐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었던 거가 있었니?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뮤지엄 샵에 그 만들기 키트로서 있었습니다. 키트로서? 예, 예. 그래? 이거 참 흥미로운데? 나도 여러 번 갔지만 이걸 예전에는 못 봤었거든. 예. 자, 한번 볼까?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구나. 예. 잠깐만.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뒤에 설명이 있네. 잠깐만, 한번 보자. 세계 최대의 보물선, 정화의 보선이라. 정화는 중국 명나라 왕조 시대의 이슬람교도 가문 출신의 장군이자 무관, 외교관, 탐험가, 정치가입니다. 영락제의 신복으로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남해의 대원정을 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네. 그 다음에 1405년 6월 1차 원정을 시작으로 1433년 마지막 원정의 귀국까지 총 7번의 대원정을 다녀왔으며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통해서 각국 황제의 하사물과 반대로 그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예물을 운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강의했던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많이 참고를 했나 봅니다. 제가. 글쎄, 예. 이게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중국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까지 간 것으로 유명하지 않니? 야, 그게 사실은 이제 잠깐 지도를 볼까? 이게 사실은 여기 전체 중국에서 이 중국에 있는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말라카를 지나서 인도,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이쪽에 캘리컷 쪽을 거점으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바다, 그다음에 여기 말린디라고 하는 아프리카 동부까지 갔다 온 것으로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은 맞는 것 같네.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래? 세계 최대의 보물 운반선. 정화의 함대는 60여 척의 대형 함선과 100여 척의 소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함대의 중심을 이루는 기함을 보선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보선은 길이 150m, 와, 폭 60m, 배수 톤수 약 8,000톤으로 당시 목선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었습니다. 이는 19세기 서양 해군의 가장 큰 배보다도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요새 그 중국의 랴오닝호라는 그 항공모함이 길이가 30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항공모함의 절반이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19세기 서양 해군이 나가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넬슨 제독의 그 빅토리호가 길이가 한 70m 정도, 7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19세기 배보다도 너무 크고 그러네. 거의 항공모함 절반급입니다. 그러네. 더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배가 만들어진 시기가 첫 번째 항해가 1405년이니까 1,400원. 지금부터 거의 6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조선시대 완전 초기잖아.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150m. 자, 이제 이게 과연 150m라고 한다면 혹시 축구장 크기가 몇 메타 정도 되는지 아니? 와, 축구장 크기가 이게 한번 찾아봐. 예, 핸드폰에서. 알겠습니다. 축구장 크기. 축구장 크기가. 역시 찾아보기가 무섭네요. 설마 비슷할까 봐요. 축구장의 크기를 검색을 해보면 이게 국제규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길이가 100에서 110m고요. 예, 폭이 64에서 75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네요. 그렇구나. 이게 완전히 축구장보다 적어도 길이에 있어서는 더 크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남의 대원정을 왜 찾으러 떠나나 우리 요거는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 진짜 이렇게 과연 배가 커다는 게 뭐 아마 쉽게 믿기지도 않고 사실 나도 이게 과연 진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 정화의 보선을 네가 사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면 뭔가 이 배에 대한 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뭐가 생길지도 모르겠어. 예, 자,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 예.
다 만들었습니다. 아유, 애썼네. 이게 그래도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근사하고 한 20분 걸린 것 같아. 진짜 150m의 배를 만들려니까. 근데 이거 만들어 보니까 150m는 아니고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축척이 대단하다. 근데 지금 여기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정말 일단 그 배 모양을 했고, 여기 이제 도시 이렇게 있는데, 자, 도시 지금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8개.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도시 8개 있을까? 이제 이게 참 궁금한데, 이게 마침 요거랑 그 내가 중국에서 최근에 사가지고 온 보선이 있거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예, 예. 좋아. 자, 보선. 와,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네요. 요건 조금 정교하고 예. 크기가 좀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정화 보선이라고 돼 있네. 예. 보선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일단 보물 보자에 대선자이기 때문에 보물선이라는 뜻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 설명서에는 이제 기함을 보선이라고 또. 그러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보물 에 쓰는 그 보자고 선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돛대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런 6개지. 예. 아까 이거는 8개였고. 예. 그렇다면 뭐가 진짜일까? 이게 어쨌든 이게 참 그 실제로 몇 개 돛이 있었는지, 또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대포가 나오는 데가 많은데,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너가 방금 만든 이 여기에는 몇 개가 있니? 대포가 위에 네모니 있고 아래 대포 구멍 같은 구멍이 몇 개 예. 있고. 요건 또 모양은 좀 비슷하다, 그치? 옆에 예. 모양은.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도시 몇 개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흥미롭고, 이게 과연 이게 아까 했던 15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서 보면 44장 4척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 근데 그 44장 4척이 실제로 몇 메타냐? 이거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자. 이 책을 보면 이게 이제 When China Ruled the Seas 해가지고 중국이 바다를 점령했을 때라고 하는, 여기 Treasure Fleet라고 하는 이 보선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보선이고, 예. 여기 있는 요 작은 배가 바로 산타마리아호를 말하는 거거든.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 그렇지. 콜럼버스의 그 산타마리아호지. 예. 우리가 정화의 보선이 1405년에 처음 나간 것으로, 여기 지금 길이를 보면 이 양쪽이 한 120m에서 130m 사이. 예. 근데 그 산타마리아호는 여기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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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5feet라고 돼 있으니까 85feet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환산하면 25m 정도 되거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예. 일단 엄청난 차이에 놀랍고, 예. 더구나 산타마리아보다 거의 근 100년 전에 출항이 됐는데, 예. 자, 여기서 돛대는 몇 개라고 지금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거는 8, 요거는 6, 이 그림은 9. 이게 뭐가 이제 정확한 게 잘 모르겠지.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한국 교과서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줄게. 예. 자, 이 고등학교, 지금 요 책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인데, 비상에서 나온, 여기에도 보면은 이 정화에 대한 지도가 있고, 예. 그렇지? 자, 여기 이게 그림이 있잖아. 와. 명예보선과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를 비교했다. 예. 자,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조공에 좀 읽어볼래, 여기에? 조공에 대한 답례품으로 많은 보물을 실었기 때문에 보선이라 불렸다. 길이가 138m에 선폭이 56m로 당시 최대 규모였다.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에 비교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여기도 똑같이 크기를 비교하게 돼 있는 그림이 있는데, 예. 상당히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호선의 길이가 138m라고 또 돼 있다고. 138m. 자, 교과서가 정확할까?
한번 우리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예. 이게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정화의 대왕에 대한 정도 돼 있고 당시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봐서 알 거야. 이 그림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기린의 그림이지. 예. 자, 이것과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그 천재에서 나온 세계사 교과서인데 그 천재에서 나온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이 옛날에 정화가 갔던 항해도와 오늘날의 현재 지도를 이렇게 대조를 해놨다. 오. 이게 굉장히 그래도 입체적이지. 예. 여기가 보면 출발했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쿨론을 지나서 아덴, 아프리카의 모가디슈와 말린디까지. 와. 근데 그게 역사 이 사료에 정화의 항해도에 비슷한 이름으로 말린디는 마림지라는 이름으로, 모가디슈는 목골도속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거는 의심할 수는 없는 거지. 예, 진짜로 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배가 이렇게 과연 몇 메타나 될까? 축구장보다 큰 배가 이 원양 항해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내용인지, 또 이 도시 9개나 되는데 만약 이 우리가 이 전장이 만약 100m가 넘는다면 이 높이의 이거 역시 한 50m 이상이 될 텐데 아. 어마어마하게 이 큰 돛대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 천 조각, 예. 사실 이런 것들이 항해를 멀리까지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당시에 이 배는 스팀 기선도 아니고 예. 모터보트도 아니고 오로지 바람과 해로를 통해서만, 해류를 이용해서만 갈 수 있는 배란 말이야. 예. 이 배가 어떻게 과연 이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예. 정확하게 자신이 원했던 원양 항해를 할 수 있었을까? 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미스테리에 가까운 일이거든.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스튜디오에 가서 또 한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체 강의에 있어서 우리는 정화라고 하는 그 한 인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정화는 이번 강의, 즉 대운하를 통해서 본 중국의 정치, 경제사의 핵심적인 테마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재 중국의 해양 정책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또 대운하를 바라보는 대운하 시대라고 하는 이 구조, 프레임워크의 아주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금은 이제 정화에 대한, 왜 정화를 명의 황제인 영락제가 파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요. 두 번째 준비 작업으로서 이번 전체 14번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번 강의를 전체적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소재, 바로 대운하지요. 대운하를 중심으로 보는 저만의 렌즈가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대운하 시대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인데요. 정화라고 하는 이 사람은 1371년 운남의 곤양에서 태어난 서역 출신의 이슬람 가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과 조부들은 모두 이슬람의 성지였죠. 메카를 순례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나라 초기에 명나라의 군대가 운남성을 정복할 때 명예 군대에 체포가 되어서 그 이후에 명예 군대로 들어가서 이후에 황제가 되는 영락제, 당시의 이름은 주체였고요. 또 당시에 연나라의 왕을 하고 있었죠. 연왕 밑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영락제가 즉위한 이후에 원래 성씨였던 마씨에서 영락제가 수여해줬던 황제가 수여해준 정씨를 하사받아서 정화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화가 큰 배, 앞서 보았던 그 큰 배, 보선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갔던 항해는 전체가 총 7차례입니다. 그 7차례 가운데 영락제 때 파견했던 것은 6차례였고요. 나머지 한 번은 그 다음 황제인 선덕제 때의 마지막 7차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승선했던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명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2만 7천 명 내외의 사람들이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숫자들은 과연 정확한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한꺼번에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과연 이 7번이나 갈 때 어디까지 갔는가인데요. 지금 1차 항해도에서 보는 것처럼 1차 항해도 처음에 1차로 발견했을 때 1405년에 처음 출발하는데 그때에 출발했던 곳에서 끝의 종점은 인도의 캘리컷까지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1차부터 7차까지 가는 동안에 사실 4차부터는 아프리카 동단에까지 이르르지만 그 모든 항해의 가장 종국적인 원래의 목적지였는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것은 인도의 캘리컷까지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에서 갔던 여러 지역들을 통해서 인도양의 교역의 중심지였던 당시에 캘리컷을 거점으로 해서 일부의 그 분견대들이 호르무즈나 아덴까지 갔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3차 항해도를 봐도 지금 있는 것처럼 3차 항해도를 갈 때 중간에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있던 아유타야죠. 지금의 태국의 여러 왕조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견제했던 이유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물라카 있죠. 물라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싱가포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물라카 혹은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야말로 인도에서 교육하던, 인도향에서 교육하던 수많은 상인들, 인도 상인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주로 무슬림 상인들이 동아시아, 특별히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저 물라카 해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저 물라카, 싱가포르가 있는 저 지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저런 곳을 정화가 파견되었던 저 시기에 저 지역을 점령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역을 나중에 1511년이 되면 포르투갈에게 지배권을 뺏기면서 결국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양 루트의 거점을 나중에 포르투갈에게 넘겨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화가 1차부터 계속 인도까지 가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바로 물라카였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요. 이제 이렇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정화의 이 먼 거리다 보니까 이 정화의 장거리 항해를 안전함을 기원하기 위한 여러 기원의 증거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경, 난징에 가보면 정해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 사찰이 3차 세 번째 항해가 끝났던 1411년에 안전한 기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차 항해가 끝난 직후인 1416년에 바다를 안전하게 다녀왔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즉 안전한 항해를 도와줬다는 것으로 천비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그곳에 저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천비에 대한 감사의 비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차에서 3차까지는 캘리컷을 가지만 주된 것이 4차부터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아프리카의 동부지방까지 파견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아프리카의 동부까지 가서 명나라의 사절이 파견되어서 그 당시에 모가디시모라든가
마린디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오면서 명나라 사신들이 가지고 왔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4차 항해에 사실은 아프리카까지 갔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가서는 조공관계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신기한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동물이 바로 지금 그림에 나타나서 보이는 기린입니다. 영어로는 주라프죠. 근데 이 기린이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생긴 목이 엄청나게 긴 이 동물을 무슨 말로 불러야 되는가, 호칭을 뭘로 불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요. 당시에 마린디에서 벵골로 보냈던 기린을 선물을 일단 보냈고, 그것을 가지고 정화의 함대가 1415년에 가지고 남경에 왔습니다. 남경에 왔는데요. 실제로 이 배를 타고 이 어마어마한 이게 이 큰 기린들이 항해를 하고 온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큰 동물을 태우고 이 먼 항해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 당시에 1400년대 초반에 이 기린은 배를 타고 정말 인도양을 거쳐서 다음에 물라카를 거쳐서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남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남경에 황제였던 영락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영락제는 당시에 수도로 옮기고 싶었던 북경에 머물면서 북쪽에 있는 몽골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북방 친정입니다. 직접 군대를 몰고 갔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린을 싣고 또 싣고 아마도 대운하를 따라서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북경까지 가르고 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영락제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냐? 이 동물을 일컬어서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동물은 기존에 중국에 없던 것입니다. 중국에 없던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 이것이 과거의 중국의 고대 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영물, 아주 상서로운 영물인데 바로 기린이라고 불리는 상상 속의 그런 영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매칭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유럽권에서는 영어로 주라프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목이 긴 동물을 중국에서 기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기린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바로 황제가, 즉 지도자가 아주 정치를 잘했을 때 이것을 기뻐해서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이른바 상서로움의 상징의 동물로서 기린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를 계속 보내면서 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화가 계속적인 항해를 하는 과정에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정화의 6번째 항해. 이 6번째 항해는요, 영락제 시기에 보냈던 맨 마지막 항해이기도 하고요. 1421년에 보내서 9개월 만에 짧은 여정을 거치고 1422년에 돌아오는데 이때는 이미 수도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바뀌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 북경에서 항해 결과를 영락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문제는 이 6차 원정을 시도하던 중간인 1421년에 새로 천도한 북경의 자금성에 있는 3개의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령 우리의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에 어떤 중요한 시기에 해외 순방을 하는 도중에 불이 났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실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면서 이 뭔가 불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바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당시에 정화 원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이시면이라고 하는 관료가 이제 이렇게 불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무리에게 황제가 원정대를 멀리 보냈던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대 파견을 중지해 주세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영락제는 더 이상 정화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화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7차 항해가 있었고요. 그 항해를 갔다가 오는 도중에 정화가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그 무덤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에 죽은 정화를 데려왔고요. 지금 정화는 당시에 수도였다가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세컨드 캐피털, 배도 혹은 부도로 불렸던 남경에 묻히게 됩니다. 그게 지금 남경에 가보시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 우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화의 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정화가 타고 갔던 그 보선이라고 하는 크기가 정말 그렇게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화를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파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 정화의 크기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논자마다 틀립니다. 그러나 사료에 나오는 기록은 동일한데요. 바로 44장 4척이고 길이가 즉 전장이 그렇고요. 너비는 14장입니다. 그리고 돛대는 9개의 돛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정화가 파견되어서 갔다가 왔을 때의 기록에는 전혀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15세기 전반기의 기록은 사라졌는지 의도하고 기록하지 않았는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44장 4척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처음 기록된 것은 1500년대 후반, 1580년, 90년도경에 나왔던 사료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그 남옥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삼보태감 하서양기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요. 그 소설에 있는 구절에 이 정화가 갔다라고 하는 그 배가 나오고 거기에 44장 4척. 자, 요 기록이 16세기 후반에 소설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그 후대에 나왔던 많은 다른 무비지라든가 혹은 청나라가 들어서서 다시 사료를 만들었던 명대의 역사였던 명사정화전에 이 44장 4척, 너비 13장, 9개의 돛대라고 하는 참 이 미스테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수치가 들어간 것이죠. 자, 이 44장 4척, 이 장과 척을 갖다가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125m 혹은 6m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고요. 이 명대에도 각 지역마다 척의 단위의 길이가 틀립니다. 이걸 잘못 계산하면 138m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못 나온 기록이 한국의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게 된 것이죠. 때로는 150m까지도 길어집니다만은 현재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125m 전후가 가장 정확한 44장 4척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44장 4척 숫자만 배열하면 어떻게 되죠? 4, 4, 4. 뭔가 조작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길이를 쟀는데 44장 4척 한번 똑같고요. 그 다음 모든 기록이 다 44장 4척 444를 하냐 이거죠. 이것 역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이 44장 4척이라고 하는 것, 너비 18장 9개의 돛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명나라 그때 이 정화의 보선을 만들었던 남경에 용선창이라고 하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발견된 타간이 196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 논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44장 4척이 상당히 현실성 있는 숫자다라고 주장을 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 타간의 길이, 그때 발견된 타간이 이 높이가 11m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길이가 5, 60m 정도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제가 여러 학자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중국 학자도 만나보고요. 미국 학자도 만나보고 또 한국의 조선공학을 연구하는 조선공학 학자분들도 만난 여러 이야기의 최종적인 저 나름의 현재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화가 갔을 때 보선 있었다. 맞습니다. 길이가 44장 4척 맞을 수 있습니다. 즉 한 100m가 넘는 120m의 큰 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 배가 남경을 떠나서 유가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실제로 인도의 캘리컷까지 갔던 큰 원양 항해를 했던 배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내지는 X표에 가깝고요.
대신 이 배는 어디까지 쓰였냐면 남경의 수도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유가항까지, 혹은 많이 갔어야 천주, 복건성의 천주까지 갔던 국내용 배, 즉 국내에 있는, 중국 국내에 있는 일반 학자, 일반 관료, 일반 백성들에게 과시용으로 만든 배이고, 실제로 바다로 떠난 배는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산타 마리아호 같은 작은 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산타 마리아호가 도시 3개에 한 25m인 것에 비해서 정화의 배는 도시 9개에 126m다 라고 하는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그 현재 19세기 중엽에 중국에서 만들었던 범선이죠. 범선. 기선이 아닌 그 범선의 가장 컸던 기영호를 보면요, 19세기의 중엽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길이가 50m예요. 따라서 정화가 출발할 때에 실제로 바다 건너갔던 배도 약 이 정도 배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화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던 학자가 아니라 유사 역사학자죠. 또 실제로 이분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해군 제독이었는데 영국의 개빈 맨지즈라고 하는 사람이 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주장을 갖고 있는 책을 썼습니다.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화의 배가 아프리카까지 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프리카를 건너서 분견대가 파견되어서 북극과 남극 혹은 신대륙, 이른바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단 이것은 지도와 유물 중심의 논리에 비하기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책을 사서 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빈 맨지스가 주장하는 보선의 경로는 현재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각 지역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프닝 같은 일이 있을 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화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핵심 쟁점인데요. 왜 영락제는 재정적인 압박과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화를 통해서 원정단을 적어도 인도까지 6번이나 파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명나라의 역사, 당시의 정사였던 명사 정화전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영락제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정난의 변이라는 쿠데타로 황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진 이전 황제가 있습니다. 건문제, 그 건문제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건문제가 불탄 자금성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아마도 숨었다면 어떻게 숨었을까? 아마도 머리를 박박 밀고 승려가 되어서 숨어 있었을 것이고, 승려가 되어서 중국 내에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마치 구법승과 같이 되어서 인도로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도로 정화를 파견해서 사라진 건문제를 찾기 위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 나라의 중국의 무력과 부를 과시해서 결국 조공국가, 책봉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는 많은 국가를 널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화 원정을 전후로 해서 약 30여 개 국가로 조공국가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대규모 선단을, 그것도 배 한두 척 보낸 게 아니라 이 대규모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한두 번 보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찾아봤을 수가 없죠. 조공국가 한번 만들어졌죠. 그런데 왜 3번, 4번, 5번, 6번까지 보내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설명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금과 은과 같은 굉장히 진귀한 귀금속이라든가 앞서 본 것처럼 기린 혹은 표범, 이런 희귀한 동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었고요. 또 네 번째 설명으로는 당시 기존의 중국인들 가운데 남양 무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갔던 해외 유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가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시가 됐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정화를 6번 보낸 거, 결국은 7번까지 보낸 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국내 국내 안정과 관련된 니드라고 하는 한 측면이라고 있고요.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라는 컨디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니드입니다. 즉 영락제가 쿠데타로 황제가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통치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그 정당성의 결여를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외부적인 치적, 조공국의 증가 혹은 이런 상서로운 기운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이 니드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락제의 치세가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북경 천도하는 과정에도 여러 반대가 많았고, 몽골의 침략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인 반란 혹은 내부적인 불만의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많아졌거든요. 따라서 내부적인 불만을 점점 어우르고 달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순방, 이런 해외 순방을 통한 그 상서로운 기운을 더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볼 때요, 명이 막 들어서기 이전에 원나라가 몰락하죠. 이른바 몽골 제국에 몰락합니다. 그 몽골 제국이 다스리던 땅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울루스들의 연합체였는데, 원이 갑작스럽게 몰락하니까 국제 질서에 힘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파워가 없는 거죠. 국제 질서를 그동안 관할하고 있던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이념과 실질적인 힘이 없어졌어요. 바로 이러한 그 빈 공간에 중화와 오랑캐라고 하는 이를 통합을 추구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는 영락제가 마치 제2의 쿠빌라이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혹은 이전의 당태종을 모방하면서 일종의 명예 질서, 이것을 우리는 팩스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예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한 욕구들을 발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런 한 6가지 이유가 를 제가 제시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도 완벽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나온 이유들이고요. 자, 이렇게 정화가 흥미로운데, 자, 이렇게 나아갔던 정화를 결국 명이 그 다음에 스톱하고 더 이상의 바다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진출, 이 정화를 통해서 쌓아두었던 노하우에 대한 이용,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의 전체적인 규모, 시간에 대한 것을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